딱이 맞은 영혼. 제1부 일상 현상으로서의 마음 상함. 면박, 창피, 무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고통, 절망, 분노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치게 한 일들이 마음 상한 사람에게 창피함을 느끼게 하고 면박당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공공연하게, 즉 제3자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창피함은 더욱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광경을 곁에서 다 지켜보았기 때문이지요. 수치심은 사람을 무척 고통스럽게 합니다. 수치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는 둥, 자신이 부족하다는 둥, 생각하면서 굴욕스러워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게 상담을 받은 어떤 사람은 비판과 그로 인한 상처가 수치심과 긴밀히 얽혀 있음을 이렇게 인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는 것을 들을 때면 처음에는 뭔가 뜨겁고 날카로운 것이 위장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너무나 아프고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이 창피하거든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어쩔 줄 모르게 되지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럴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좀 더 주의를 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일은 나한테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한마디로 나한테는 무척 끔찍한 일이지요. 더구나 내가 특히 멋지게 보이고 싶은 상황에서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상상 속에서는 남들이 다 나를 거부하는 장면이 그려져요. 내가 너무 서툴러서요. 남들에게 완전히 따돌림 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두려워져요. 체면을 잃었다고나 할까요? 이런 식으로 내면이 흔들려 버리면 당사자는 비판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비판 자체가 올바른지의 여부도 전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저 자신이 철저하게 비난을 받았고 매도되었다는 느낌뿐이어서 오로지 자신의 인격을 전체적으로 다시 세우는 데에만 골몰할 따름입니다. 체면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셈이니까요. 이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남에게 나쁜 평가나 멸시를 받는 데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척도에 미달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생각과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도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열패감, 거부감, 취약한 자존감은 항상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가치가 상처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덮어버리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 일로 창피당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마음 상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수치심의 강도도 자존감의 안정성과 개별적인 학습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어릴 때 이른바 수치심이 지배하는 가정에서 면박을 많이 받으며 자라난 아이의 경우 수치심을 느껴 마음을 다치는 속도가 남보다 빠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수치심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경보다는 비판적 평가와 간섭이 대화의 주된 내용이 되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간섭이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시시콜콜 충고해주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수치심을 강요하는 체제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심하게 규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옳아야 한다 또는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완벽주의를 내세우는 한편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감정을 부정하는 동시에 마음에 받은 상처나 수치심은 깊숙이 숨기도록 하는 것도 이 체제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이 규준들은 주로 서구 사회에 고유한 것으로 우리가 서구 사회의 수치심이 지배하는 사회라거나 수치심에 의해 조종되는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라인하르트 푸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자기가 옳다거나 자기의 시각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남에게 책임을 묻고 남을 창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꼭 그런 단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문장 구성을 해야만 그런 것은 아니다. 말하는 억양이 말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창피를 주게끔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수치심으로 조종되는 체제의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에서 존중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수치심을 극복해 가면서 동시에 남에게 창피를 주는 역할에서도 벗어나고 싶다면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존중으로 가득 찬 체제는 삶의 체험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하고 탄력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갖가지 사건들은 그 자체로서만 관찰될 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지요. 수치심에는 항상 죄가 포함되게 마련입니다. 수치심과 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언제나 서로 분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서로 겹치는 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치심이 죄보다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종종 고백이나 후회, 속죄나 보상 등의 행위를 통해 해소될 수 있지만 수치심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곳, 즉 정체감을 건드림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소멸 불가능한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나 중단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수치심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 나아가서는 남에게 보여진 우리 자신입니다. 게리 욘테프는 수치심과 죄를 그것이 야기하는 결과의 관점에서 이렇게 구별합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보복은 벌이다. 한편 수치심에 대한 보복은 버림받는 것이다.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에서부터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 그리고 추방에 이르기까지 이 버림받음은 광범위하다. 수치심이 남에 대한 단죄로 변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도무지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되기에 어떻게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행동할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지요. 수치심은 내면의 마비 상태와도 같은 것으로 깊은 무력감과 막막함을 자아냅니다. 행동은커녕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자기가 처한 환경과 다른 사람들, 심지어 자신의 태도까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무기력하게 그저 그 앞에 던져진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수치심의 방향을 바꾸어 남에게 죄를 묻다 보면 분노와 복수심에 젖게 되고 남에게 창피를 주게 됩니다. 분노와 복수는 외부를 향한 움직임이고 수치심은 내부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수치를 느낄 때 그렇게 뼛속까지 아픈 것은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치심을 분노와 복수로 바꾸는 것은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긴 하지만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노 때문에 상대방에게 가한 일로 해서 나중에는 아마도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될 테니까요. 분노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분노함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상처받음과 복수라는 낡은 체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셈이니까요. 물론 수치심과 죄의식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온건한 형태도 있다는 것을 덧붙여야겠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창피한 줄 모르고 남의 경계선을 마구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깨달으면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수치심 외에도 우리는 당황스러움이나 무안함 같은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치심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수치심과 관계없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당황감이 모두 수치심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거나 그렇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거나 굉장한 칭찬을 들을 때 혹은 정상이 아니거나 보통은 허용되지 않는 느낌이나 욕구가 자기 안에 있음을 문득 깨달을 때 느끼는 당황감을 우리는 압니다. 이때 당신은 당황감과 함께 우리 안에서 둥둥 떠도는 에너지와 즐거움을 아마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빙 폴스터는 당황을 조금씩 새어나오는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의 당황감은 우리 자신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 단계의 한 경계선에 이르렀으며 여기서 새로운 경험을 해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이 느낌입니다. 자신에 관해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부정하면 당황스러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에 저항하지 말고 그 흥분 상태를 견뎌냄으로써 이 당혹감을 한번 체험해 보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칭찬이 가진 긍정적인 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자기상에 통합시킬 기회를 갖게 됩니다. 누가 압니까?
그러다가 우리 자신마저도 아주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날이 올지. 상처받은 분노와 복수, 그리고 위험의 손상.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아프고 창피할 뿐만 아니라 분노, 복수심, 반항심이 솟구칩니다. 이때 분노가 적당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음을 다칠 때 느끼는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사건 자체보다 분노가 터무니없이 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맙니다. 마치 그가 철두철미하게 악한 인간이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설사 사건이 있기 전에 둘 사이에 우정의 끈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분노 속에서는 여지없이 끊어지고 맙니다. 상처받은 분노를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버린다고 해서 일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내면에 자리한 커다란 압력을 좀 덜어낼 수 있을 뿐이지요. 이런 형태의 분노는 경멸과 짝을 짓고 있으면서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파괴적 성향, 냉혹함과 무자비함이 이러한 분노의 성격에 속합니다. 자신을 얼음처럼 차고 비인간적이라고 묘사한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에서는 어떤 저항까지도 엿보입니다. 이 저항은 상처를 준 사람과 세상에 대해 때로는 삶 자체에 대해서까지 총체적으로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욕당한 사람은 등을 돌려버린 채 더 이상 함께 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철저히 거부합니다. 마음을 다친 데서 오는 분노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상대와 나의 관계를 망가뜨리기만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실망한 나머지 상대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자기가 괴로웠던 만큼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그를 흡족하게 합니다. 복수는 달콤하다는 속담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한다는 생각은 마음을 다친 사람에게 자기의 상황뿐만 아니라 상대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복수는 사람을 행동할 수 있게 해주고 마비 상태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이것은 죄에 관해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입니다. 외부를 향해 몸을 돌림으로써 자신이 더 강해지고 자의식과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느끼면서 그는 자신이 체험했던 공격성을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해 굉장히 복수심을 갖고 있던 어느 내담자는 어머니의 좋은 점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이 어머니 손에 완전히 떨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복수를 생각하는 한 나도 힘이 있지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화해해버리고 나면 다시 엄마 소나귀에 붙잡혀 꼼짝 못할 것 같아 두려워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요. 헤어진 연인이나 그 밖에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에게 복수하는 18가지 도움말을 어느 여성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애게게 속수무책으로 암담한 기분이라니 그럴 거 없어. 복수는 달콤하긴 해도 살은 안 찌거든. 여기 그 일부를 발췌해 봅니다. 첫 번째, CD 플레이어 속에 모래 넣기. 간단해도 효과는 엄청남. 두 번째, 당신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한 사람의 자동차 열쇠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전 남편? 아니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그가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급히 열쇠를 써야 한다고? 그렇다면 그 자동차를 공항까지 몰고 가서 거기 주차시켜 놓아야지. 착한 그이에게 이런 문구가 쓰인 쪽지 하나쯤은 남겨놓고 말이야. 자동차는 공항에 주차되어 있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임. 단 공항 주차장은 무지무지하게 넓을 수도 있음. 세 번째, 화장실 휴지로 팩스를 보내면 몇 통이고 끝없이 보낼 수 있지. 상대의 팩스를 사용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보기에도 재미있고. 같은 틀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충고들은 아무래도 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폭력을 사주하는 것이 됩니다. 절대로 말투에서 풍기는 것처럼 결과도 그렇게 무해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이 충고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상당히 귀찮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고의적인 기물 손상에 관계되는 부분이 꽤 있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복수와 폭력의 거리가 참으로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안 되면 누군가를 붙잡고 싸우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독 사람들의 폭력은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으로 폭력 관계 범죄가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기물 손상 건은 29%나 증가했고 신체 상해 건은 지난해보다 1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998을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998 청년들의 잠재적 폭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성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 남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과정에서 폭력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적이 바닥에 때려 눕힌 채 낑낑대고 있는 걸 보면 자신이 무척 힘세고 우월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998 청년들의 내적 불확실성은 몸에 관한 그들의 심한 열등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몸을 그토록 숭배하는 것이나 몸이 약한 사람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 모두가 이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들 자신의 열등한 신체가 적의 몸에서 박해받는 동시에 무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자기 존중과 자기 억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권위적인 공격성 덕택에 얼핏 가려질 수는 있지만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폭력은 남자로서의 자존감을 잠시 일으켜 세우는 마약에 불과합니다. 자존감을 건드려 아프게 하는 대상에게는 오직 폭력으로 보답할 뿐이지요.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분노와 폭력의 힘을 빌려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 없음, 그리고 이 자신 없음으로 인한 내면의 고통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책임 전가가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모두를 죄인으로 단정해버림으로써 모든 책임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분노와 자기가 남에게 저지르는 행위 전체를 정당화합니다. 자기를 괴롭힌 상대는 악인이며 자기에게 고통을 야기한 장본인이므로 마땅히 벌을 받고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데 이때 이 상처 입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래봤자 변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고통이 남의 탓이라고 아무리 주장해 보아도 괴롭다는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해서 자기의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상대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피해를 입는 수가 있습니다. 엘비라 쿨루크라는 내담자가 생각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분노했는지 오로지 헤어진 애인을 욕하고 저주하며 인정사정 없이 깎아내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며 표현 방법, 시선은 모두 말할 수 없이 아기에 차고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상대를 망쳐놓겠다는 생각과 감정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그 밖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고 도와주겠다는 내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나는 엘비라에게 남자친구를 눈앞에 그려보면서 분노를 그에게 직접 퍼부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상상만으로만 건너편 의자에 앉아 있더라도 그 상상 속의 인물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상담자인 나에게 표현하는 것 사이에는 내담자의 체험상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를 상상 속에서나마 앞에 놓고 보면 상황이 훨씬 사실적이고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의 실제로 상대를 만난 듯이 행동하고 느낄 수 있지요. 한데 엘비라는 그 남자로 인해 너무나도 기분이 상해 있어서 상상 속에서조차 그를 자기 앞에 있도록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 때문에 완전히 눈이 먼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에 그를 그냥 내맡겨 놓는다면 그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겁니다. 그런 감정들은 영혼을 다치게 하면서 실망이라는 올가미를 점점 더 꽉 조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빌라 클루크가 이 눈먼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선 본인이 여기서 빠져나오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내면의 자부심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분노를 포기하면 결국 그녀는 불리한 입장이 되고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 되어 비참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상대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거나 용서해주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해주는 것까지를 의미하니까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상적 자아에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굴욕적으로 버림받은 그녀에게 말입니다. 엘빌라 클루크가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게 되는 원인을 우리는 위험의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자기애적인 마음 상함을 한마디로 압축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녀가 갖고 있는 이상적이고 위험 있는 자기상이 손상된 것이지요. 온 나라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다고 믿고 있는 여왕, 자기 안의 여왕이 그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자아가 모욕을 당하자 맹목적인 징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손상된다는 것은 심리적 차원에서는 특별함이라는 낙원에서 추방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아주 비범한 존재라고 느끼던 사람에게 자존감을 위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굴욕감을 갖게도 할 수 있는 제동이 걸리는 셈이니까요. 이것을 계기로 그의 인성은 열등감, 즉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치가 덜하거나 아예 무가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저촉하게 됩니다. 이 열등감은 심지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미심쩍어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은 마음을 다친 사람이 품었던 말로는 표현되지 않은 기대가 실망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위험의 손상은 항상 사람이 상상하고 있는 자기의 가장 멋진 모습이 망가지는 것, 다시 말해 바깥 세상이 이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런 것이지요. 실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데 실망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대는 항상 채워져야 한다는 요구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기대가 아니라 소망이겠지요. 따라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개 좌절은 할지언정 복수나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일은 드뭅니다. 복수와 분노는 우리의 상상대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런 경우에만 생기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엔트토이슝 속에는 실패의 고통도 있지만 충족되지 않은 기대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발판 역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첫 음절은 제거를 뜻하므로 탈미망이란 미망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망에서 현실로 돌아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충족되지 않은 기대와 작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즉 우리 역시 눈앞에 그리는 것을 전부 얻을 수는 없다는 걸 시인할 때에만, 그리고 세상의 제약에서 겪게 되는 괴로움을 우리 스스로 시인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한 발을 내딛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엘빌라 클루크가 자신의 미망을 지금까지 밝혀낼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을 다친 데서 오는 고통. 수치와 분노 외에 고통도 상처받은 마음의 또 다른 정서적 반응입니다. 마음 상함은 살아 움직이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상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함과 연결된 감정에는 고통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이 있습니다. 상태와 감정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이 단지 짧은 기간만 지속되는 반면 상태는 훨씬 오래 갑니다. 살아 움직이는 정서, 예를 들어 고통은 일단 형성되면 눈물이나 한탄의 형태로 표현되고 그러고 나면 다시 누그러집니다. 이른바 진짜 감정은 몇 분 이상 가는 경우가 없는 대신에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도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 상함이나 우울증 같은 상태는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잦은데 강도의 변화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상함 같은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결부된 감정들을 찾아내어 본인이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표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마음 상함은 영혼을 다친 데서 오는 반응으로 아픔을 줍니다. 흔히들 이 아픔을 분노로 덮어버리곤 하지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누른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은 결과 전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정서적 마비 상태에 이르렀거나 본인이 자기 감정을 아예 부정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 정서적 반응은 대부분 시간이 좀 지나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정신 착란이 될 수도 분노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 상함의 현장에서 일어난 반응 중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외부로 향한 분노뿐입니다. 그와는 달리 고통은 보통 감춰져 있는데 이 고통은 분노를 내면에서부터 키워갑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이 마음을 다칠 때 느끼는 분노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간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노는 거부나 따돌림 또는 공격의 형태를 띤 외부로부터의 위험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분노는 자기 쪽에서 먼저 선을 그음으로써 더 상처받는 사태를 방지하고 그를 무기력하게 밖으로 끌어냅니다. 분노는 고통을 숨길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막아주어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상처까지 예방해주는 것이지요. 분노는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난 너를 증오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분노는 또한 자존감의 손상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가까워지고 싶다는 외침, 버림받은 상태임을 알리는 몸짓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데서 오는 고통과 상처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와줘, 네가 필요해 라고 말입니다. 절절한 욕구의 표현이자 남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가 바로 분노인 것이지요. 실망과 분노가 굉장히 크다는 바로 그 사실이야말로 그 사람의 동격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고나 할까요?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것은 1차적으로 바로 이 깊은 갈망과 결핍의 고통 때문입니다. 받아들여지고 이해받고 존중받기를 정도 이상으로 열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외부의 관심을 통해 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매달리는 경향이 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구멍난 데가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갖고 있고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힘을 외부에서 얻어야 하고 또 얻기를 기대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외부의 관심에 더 많이 의지하는가 하는 점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처에서 오는 아픔이 밖으로 내뿜는 분노라는 가면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노의 일부는 내면으로 방향을 돌리기도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분노를 내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상처를 받고 남들과 관계를 끊고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기 몸을 칼로 벤다거나 때리고 분신 자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이것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게 가하고 싶은 것을 자신에게 가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화살을 돌린 일종의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때리는 대신 자기 자신을 때린다는 이른바 반전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해는 자기 처벌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에게는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자신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퇴짜를 맞지는 않았겠지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남들의 비판이나 공격을 전부 자신의 탓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자존감과 정체성에 크게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형태의 자기를 향한 공격성이 자주 발견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자기 처벌이 자살이 되기도 합니다. 자살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느껴져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로 절망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오직 능력만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사람들은 일에 실패했을 때 자살을 생각하든가 실행합니다. 이 분야의 책들을 살펴보면 우울증과 상처받은 마음의 유사성이 여러 가지 묘사됩니다. 두 경우 모두 진행 과정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든 자기와 관련된 일로 받아들인다거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성향, 항상 기대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쪽에서 지레 물러나 버리는 태도, 그리고 자살하려는 생각 등이 그렇습니다. 우울증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되는 병인데 이것을 완전히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욕감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든가 해서 상황을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악순환에 빠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우울증은 억눌린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고통은 사람의 내면을 돌처럼 마비시켜버립니다. 슬픔도 분노도 느끼지 못하며 기뻐할 수도 없게 말입니다. 마누엘 엘라 브란트는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나 자신이 없던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금세 내면에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주 고립되어 살았고 갈수록 자신감을 잃어 삶을 위해 요구되는 일 모두가 두렵고 부담스러워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만약 취미 삼아 스케이트를 타거나 도보 여행이라도 했다면 그래도 즐겁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유의 즐거움을 자신에게 거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즐겨오면 왠지 죄책감이 들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지금은 이미 40대 중반입니다만 인생의 아름다운 면을 알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실망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우울증도 커져만 갔지요. 그러자 자매들에 이어 어머니까지도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겉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결혼을 안 했다고, 자식이 없다고, 심지어 인생을 완전히 잘못 설계했다면서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을 비난했습니다. 그 어떤 말에도 마누엘라는 대꾸를 못한 채 오히려 그런 말들이 자기의 실패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굳어버려서 기쁨이라고는 조금도 느끼지 못했고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마누엘라가 깊이 앓고 있던 괴로움이 표면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그녀가 마음속에 가두어 두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녀는 멸시나 거부를 당해도 거기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무조건 감수하는 쪽을 삶의 전략으로 택했습니다. 자매들과 부모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지요. 울거나 슬퍼하는 것을 포함해 아무튼 약한 면을 보이기만 하면 그녀는 비웃음을 샀던 것입니다. 결국 마누엘라가 도달한 결론은 차라리 고통을 감추고 감정을 억제한 채 살아가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지금 자신의 발랄함과는 완전히 절연된 채 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르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마누엘라는 이전의 그 고통을 한 번 더 되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야 비로소 지병인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길이 열릴 겁니다.